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 특별히 1시간 특집 인터뷰로 꾸려집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3차례 합동연설회와 1차례 TV토론이 있었고요.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두 번째 TV토론에 나서게 됩니다. 반환점을 돈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왔어요, 이제. 네. 이 전 대표님이 이제 왔어요. 지난주에 어디가 사진을 보내왔는데 네.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누가요? 골프장에서 그런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누가? 장성철 소장이. 아유,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경기 좋아요, 혼자서. 방송 사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바로 요 앞에 이 KBS 1라디오 아침 방송이죠. 최경영의 최강시사. 펑크가 제가 방송 10년 하면서 지금까지 펑크가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한 10년 쭉 보면서 처음 봤어요. 못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원래 고정 방송을 하는 유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일별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다를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침 세팅했는데 요즘 고정 방송이 아니라 이제 때때로 방송이 바뀌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알람을 우선 설정을 잘 못했고 네네. 두 번째 뭐냐면 무음이었어요. 근데 전날 KBS 더 라이브 끝나고 나가지고 심야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중으로 사고가 터지기 쉽지 않은데 알람은 시간이 안 맞고 무음이라 가지고 다급해서 제작진이 전화하는 것도 못 받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앞으로는 전날 술 드셨다 안 드셨다? 못 드신 게 그 더 라이브가 12시에 끝났어요. 12시에 거의.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술자리는커녕 그냥 바로 집에 가서 잤는데도 그랬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한 12시 20분 낮에 시작하는 시사본부에만 나온다. 아, 그래가지고 펑크날 일이 없어요. 그 자명종 네. 2개 주문했습니다. 울리는 거, 종이 울리는 거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네.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저랑 김현정 뉴스쇼의 뉴스닥을 할 때 한번 그 시간 맞춰 스튜디오에 못 와가지고 이원 생방송으로 진행했어요. 전화기 들고. 이준석은 전화기로. 저는 스튜디오에서. 아침 방송들은 간혹 그런 경우는 있긴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혹시 지금 청취하시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샵 9730 문자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날려주시면 저희가 이 아주 의미 있는 질문들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으로 이제 피로가 쌓여서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치열하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다. 최근에 이런 유튜브를 하셨어요. 어떻게 먹고 살고 계신 겁니까? 이게 제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한 게 아니라요. 선거 캠프에 저희 천아용인해서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렇게 4명이 있는데 냈다 큰 선거가 사실 이제 처음이죠. 김용태 최고는 한번 했지만은 그때는 사실 약간 청년 최고위원 선거가 노관심 선거가 있을 때 가지고 그냥 편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선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연설문부터 일정까지 상당히 고민할 게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4명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그 4인 삼각? 뭐라고 해야 되나? 4인 5각인가? 어쨌든 뭐 어벤져스의 지금 팀 리더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만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속도를 맞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걸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배너 1959년작 그렇죠. 배너에 보면 100마 4마리를 이렇게 마차 끌고 가는 게 있는데 전차 끌고 가는 게 있는데 그거에 비유를 했더니만 또 배너가 59년작에서 안 본 분들이 많아요. 또 요즘 젊은 세대는. 그게 무슨 영화냐 이래가지고. 리메이크 됐었는데. 리메이크는 좀 실패했죠. 원작이 워낙 대단해가지고 원작 때 그 감동만큼은 아니죠 보면은. 100마 4마리를 딱 끌고 질주하는 배너의 본인을 비교하셨어요. 아니 이제 보수파 정당의 전당대 전문가가 전데 왜 저한테 왜 도움 요청을 안 했습니까? 왜 도움 요청? 벌써 그 10년 넘은 얘기잖아요. 구닥다리다. 아니 그냥 이번에 선거 캠페인으로서 당원 100%를 바꿔놓고 그러니까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고 사실 최근에 무엇보다도 뭐 저희 상대 진영에 있는 분들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원 조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답을 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주말에 지금 천아용인 백마와 TK를 찍고 오셨잖아요. 자, 이게 보수의 심장부인데 주로 어떤 얘기 듣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확실히 내가 천하람보다 인지도가 좋구나. 되게 당연하지 그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천하람의 위험 요인이라니까. 오히려 여전히 이준석이 눈에 많이 보이면 천하람 후보한테 좋지 않아요. 천하람 후보의 고향이 대구잖아. 아우라만 보여야 돼. 아우라만 보여야 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천하람 후보의 고민은 그거예요. 보면은 그 천하람 후보가 단기간에 이제 그 천하용인이라는 그 합동 캠페인과 그리고 결국엔 개혁보수 대표주자라는 것 때문에 어느 선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절대적인 지지도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항상 조언하는 게 그러면 무조건 임팩트다. 발언 하나하나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저도 예전에 종편 패널을 많이 해봤지만은 종편 패널 하고 이렇게 시사 토론만 많이 나가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경우 많아요. 맞아요. 그 싸가지 담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뭔 말을 할 때 계속 길게 느리고. 네네네. 네. 그리고 자기 검열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붙이는 게 버릇이 돼요. 네. 뭐 누굴 공격하는 데서 제가 뭐 누구를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상한 걸 깔고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 근데 그게 천하람 후보 화법에 아직 배어 있어요. 정치인의 메시지는 명료하고 직설적이어야 되는데 앞에 설명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천하람 후보가 장점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단기간이지만 원래 학습력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서 사실 토론이나 아니면은 연설에서 임팩트 있게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하나의 연설이나 하나의 토론의 영상을 100만 명이 돌려보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천하람 후보가 대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으니까. 현장의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가면 이제 별의별 사람 다 있죠 보면은. 가면은 천하람 후보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알아보지 못한 사람 저를 먼저 보고 와가지고 천하람 후보에게 제가 인사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엔 보면은 저는 못 본 채하고 야 쟤랑 같이 다니지 말라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 천하람 후보가 잘 가려서 이제 파악하고 습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지난 5년 동안 현장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유승민이랑 놀지 말아였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에게 움츠려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꾸로 따지고 보면 그런 것과 당당히 맞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천하람 후보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아니 이제 상승세는 뚜렷해 보이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쨌든 대체적으로 3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천하람 후보 인터뷰를 보면 아니다. 바뀌었다. 2, 3위 실버크로스 됐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당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구조적으로 매번 선거 초기에는 반짝하다가 뒤에 선거 속 뒷심이 좀 딸리는 이유는 뭐 그분을 놀리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경험적인 사실 뭐 법칙이 돼버렸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마 캠프 구성에 있어가지고 탄탄하지 못한 점이 하나가 들어올 테고 두 번째로는 그 지금 당 내에서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김기현 후보의 그런 상대 후보를 주저앉히는 식의 이런 선거 캠페인에 대해 가지고 반발 심리로 안철수 후보에게 몰려갔던 표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또 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천하람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젠가는 안철수 후보에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물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첫 번째 TV 토론 때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언제 물어보나. 그렇죠.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천하람 후보한테 이랬거든요.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만 하고 사실은 물어보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너무 머릿속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이 많다. 사람들은 선명성을 보여주기 기대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대통령이 명단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공천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근데 이게 무슨 저희가 달나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연히 나타날 상황에 대해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를 물어보는데 거기서 뭐 시스템 공천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최근에 이제 대체적인 평가가 안철수 후보가 페이스가 많이 흔들린다. 페이스 잃었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걸 느낀 게 지난번 TV조선에서 토론회였나요? 1차 토론회. 1차 토론. 거기서 뭐 OX가 있었어. OX. 맞아요. 근데 이번 선거에 윤심이 있다 없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너무도 명백하게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거의 뭐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선거에 X를 들더라고요.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선대위원장 혼자서 O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양반은 아직도 유인심의 구탱이를 본인이 갈라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런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를 잃었구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거기에 대해서 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거티브로 가버렸어.
그 KTX 뭐 땅 투기 이걸로 가지고 그건 임팩트가 별로 없어요. 그 얘기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얘기도 아니고 그걸로 김기현 후보가 엄청난 구설에 올랐던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팩트도 캐보면 그렇게까지 뭐 1,800의 시세 차이 이럴 문제도 아니어서 뭔가 지금 선거 전략이 완전히 엉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래요. 자신이 없어 보여요. 자신이 없어 보인다.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윤핵관이라는 단어조차 쓰질 못하잖아요. 그건 눈치 본다는 거거든요. 눈치 본다. 눈치 볼 있다. 권력에 눈치 보는 사람이 과연 정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그 얘기하는 게 그 처음에 그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걸 제가 항상 비유할 때 이런 거잖아요. 군부대 앞에 가면은 시동 거 라이트 거 그다음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먼저 건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리고 차 시동 끄고 가만히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기에는 손 들고 가만히 있으면 안 쏘겠지 이거거든요.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집권 이후에 모든 문제를 보면요. 손들어 움직이지 마. 움직여도 쏘고 움직이지 않아도 쏩니다. 어차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 혼자 아까 박원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안 움직이면은 그래도 대통령실에게 밉보이지 않아가지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표 일부를 가져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계산이 안 되면은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모든 판단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오판이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 좀 비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했을 때 합의문 같은 거 쓰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 쪼가리 같은 거 뭘 믿냐 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안철수였는데 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회방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런 전당대회가 맞는 것이냐. 전 처음부터 좀 회의적이에요. 이게 장성철 교수가 디테일에 약해요. 네네. 그때 정론관에서 공당 기자회견문 읽고 놓고 갔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이거 안 가져가세요? 이건 종이 쪼가리였잖아요. 종이 쪼가리였잖아요. 저는 그게 오늘날 이 상황을 모두 대변하는 한 장면이었다고. 아니 근데 그렇게 막 아무 말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저는 그때 치고 받고 나갔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지도자가 다른 지도자급과 이제 척을 졌을 때 결국엔 지지층의 덩어리 크기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렇죠. 유승민과 박근혜의 갈등을 이제 거의 한 7년 된 얘기니까 다 기억 못 하시겠는데 배신의 정치라고 해서 배신자로 선언하기 전에 그럼 무슨 갈등이 있었냐. 배신자 소리 들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었냐 그럼 사람들이 기억 못 해요. 그다음에 배신자 소리 들은 다음에 바른정당하고 창당하고 이러면서 봐라 내부 총질하고 배신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선후관계를 따지면은 먼저 때린 거는 유승민 의원이지. 아니 그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을 원내대표가 했다고 해가지고 배신자로까지 할 일이냐 이거가 남는 건데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 건데 나중에 가가지고 뭐 대통령 탄핵에 참석했다는 이런 것만 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아까 봤을 때 그러면 장선 수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냉정하게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안철수를 적으로 선언하기 전에 그 전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확히 뭘 잘못했지를 열거하기 쉽지 않아요. 뭐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까지 한 일이 뭐지? 우리 말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하는 반응들은 뭐 지금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 각을 세우면은 또다시 이제 봐라 저랬기 때문에 내부의 적이었다. 사후적으로 그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될 거거든요. 그걸 안철수 후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안철수 후보가 잘못한 건 딱 하나예요. 여론조사 지지율 1위 나온 게 잘못한 거예요. 지지율이 높았던 게 죄다. 아니 그래서 저 대통령실이 총을 쏘기 시작한 거고. 근데 그렇게 총을 쏘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야말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 라면서 본인의 위기가 시작된 겁니다. 맞아요. 정치인이 그렇게 일종의 이제 기세도 꺾이고 패기도 꺾이고 그러니까 안철수 이러면 끝나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만약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정무수석이잖아요. 저 같으면 정무수석은 마음 놓고 때립니다. 그렇지.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실 리 없다. 정무수석이 왜 이런 데 나서가지고 사견을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실 욕먹게 하느냐. 이렇게 치고 갔으면 대통령실 움찔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손 들고 시동 끄고 라이트 끄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도 좀 불안한 게 비슷하게 나경원 전 의원이 얘기했다가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 실명을 걸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모든 이 뭐랄까요? 제가 상당히 공천 학살극은 봤어도 전당대회 후보 학살극은 처음 보는데 이 학살의 마지막 남은 사람이 승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에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공격받았으면은 이 앞에 있던 탄압받은 모든 사람 대표가 글로 몰려가는 겁니다.
좋은 거다. 죽지만 않으면. 않으면. 자, 오늘 이게 뭐 지금 댓글들이 폭발하고 있어요. 이동열님, 군렁님, 와 오늘 출연진 라인업 미쳤다. 너무 좋다. 자, 아까 이제 뭐가 좋아요? 반란군 연맹이지. 아까 대구에서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더 인기 있는 것 같다라고 자평을 하시니까 쏜 땡땡님이 이준석이 후보인 것 같음. 너무 나대고 있음.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자스민님 이준석이 뭘 나대냐? 더 인기가 있는 거 맞지? 또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저도 보면은 저는 천하람 당선이 목표예요. 네. 그러면 어떤 것이 당선에 도움되겠냐를 냉정히 판단해요. 제가 무슨 뭐 저도 그럼. 대한민국 인지도가 95% 이상인 사람인데 제가 가서 뭐 지금 인지도 이 선거에 높일 생각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천하람 후보가 그래서 천하람 후보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빠니보트가 곽튜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기본적인 덩어리가 생겼을 땐 천하람 후보의 능력치예요. 지금 이렇게 20-30% 지지율 나오는 것까지는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쳐주는 거지만은 결국에 용에 점을 찍는 거는 결국에는 개인적 능력이거든요. 본인이다. 그게 터질 때까지 토론이든 연설이든 어디서 그게 터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땔감을 대는 역할인 거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그 어떤 날을 특정 잡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기사 양을 측정해 본 적이 있는데 천하람 기사 지분율이 45%가 넘은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비해서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걸 저 전당대회 도왔던 팀들도 같이 돕고 있는 거지. 제가 지금 이 판에 인지도 올려서 뭐 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천하람 후보의 선거이다. 그리고 뭐 지금 사실은 4명 천하용인입니다. 자, 뒤에서 이제 막 멘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김기현 후보가 오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천하람 변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어떻게 중간 평가하십니까? 그 팀은 좀 입 좀 단속해야 되는 게 그 예전에 그 팀에 있는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하는 한 의원은 방송 나와가지고 이준석 개라고 하는 사람들 표 까보면 2% 나올 거다 이랬어요 방송에서. 근데 조금 바뀌었네요 멘트가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 가장 지금 윤핵관 팀과 이런 국민의힘의 기존 정치인들과 김종인 이준석 팀이 달랐던 건 뭐냐면 데이터를 보냐 안 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이런 거잖아요. 그분들이 평상시에 무슨 뭐 통계를 들여다보고 이런 거 안 하다 보니까 모든 준거 자료가 자기가 가서 밥 먹는 사람들과의 모임. 여기서 들은 거 보니까 밥을 6명이 먹었는데 그중에 이준석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보면 통계 자료가. 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지금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현역 의원 3인방 나와가지고 뭐 다 컷오프되고 이럴 때 박성중 의원 그 떨어지기 마지막 날 전까지도 와가지고 얼마나 호기롭게 방송에서 이준석 세력을 일소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컷오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대부분 영남 당선 아니면 강남 당선 아니면 비례라 가지고 아무 감이 없어요. 거기서는 솔직히 조용히 하고 있으면 당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 당선되고 이렇게 민심을 얻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저한테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 보면은 윤핵관들이 좀 까무러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입장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저는 까무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 그 까무러치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우선 1차에서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하지 못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2차에서 이제 보면은 그때는 양자 토론이 한 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투표잖아요. 그 민심의 분노라는 게 어떨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실 천하람에게 필요한 건 서사고 이게 어떻게 쭉쭉 올라가느냐의 느낌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매력도로서 연설이나 아니면은 이런 토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 쉽지 않은 게 토론에서 질문을 안 해요 천하람한테. 맞아. 비밀을 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그게 어렵다면은 어쨌든 파죽지세를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할 수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 감이에요,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죠 당연히. 저는 이제 당원 조성이라는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이 투표율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저쪽도 상대 쪽에서도 투표율이 문제일 거라는 걸 강하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투표율이 문제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되게 주말간에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제가 제 입장에서는 괴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당원 중에. 괴 전화. 자 일반적으로 그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돼요. 보면 처음에 어디 사세요? 그다음에 몇 살이세요? 그다음에 지지정당은 어디세요? 그다음에 누구 찍으실래요? 이런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지난 주말에 온 전화는 그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누군지 알고 전화가 왔어요. 나를 인지하고. 그러니까요. 어디 사는 사람인지 몇 살인지 관심 없고
전당대 누구 뽑을래요? 바로 물어보는 전화가 왔어요. 아하. 이거는 공표용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네네네. 공표용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이것도 불법적 요소가 있는데 물어봐가지고 누구 지지자인지 파악하고 예를 들어 최영일을 뽑는 사람이다. 네네. 그러면은 나중에 마지막 며칠 앞두고 최영일이라고 답한 사람에게만은 투표 동료 전화를 엄청 할 겁니다. 네. 이준석 뽑는다고 한 사람한테는 전화 안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정말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돌렸는지 전혀 확인 안 되지만은 그렇죠. 돈이 많은 쪽이 돌렸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까지 전략을 쓴다는 건 투표율이 변수가 되는 지점에 왔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선거운동 차원에서 그런 여론조사를 하죠. 총선 때도 보통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이 여론조사 형식으로 본인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말하려고. 그러니까 홍보죠. 홍보사. 홍보조사라 전화를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 경우가 정확하게 그 경우인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목이 약간 궁금하더라고. 아까 이제 천하람 후보가 상승세인 건 맞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터진다. 그게 연설이든 토론이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뒤로 이제 천하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거론이 되고 이제 구도의 변수로 확 이제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일 텐데 아직 그런 모멘텀이 온 것 같지 않거든. 그러면은 거기까지 치고 갈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천하람의 전략도 다 노출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뭐 비책이 있는지. 터닝 포인트를 돌아서 결선을 갈 비책. 비단 주머니 비책은 비자가 붙어 있다는 게 여기서 공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비책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거다. 근데 뭐 비책이랄 것보다는 전공법인데 네.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의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이제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곱씹어 보면 굉장히 괜찮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전당대회에 갔을 만큼 터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을 때 약간 대중화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천하람 후보가 약간 고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되면 내 생각에 터진다고 봅니다. 약간 이런 것 같아.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때는 대한민국의 모든 입달린 언론이 이준석을 밀어줬어. 그렇죠.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약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하람이 될까 말까 이러면서 다 재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거를 밀어주는 분위기로 바꿔야 되잖아. 그게 이제 비책이 뭐냐. 그때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이 너무 세게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보수파 쪽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도 괜히 좀 자기 검열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김기현 후보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되게 친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장성철 소장님도 가스라이팅 당한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들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라고 했다고 해서 안 움직이면 안 돼요. 어차피 쏴요. 장성철한테는 이미 쐈어. 어차피 쏴. 출연 정지 공문 돌았잖아. 제가 손들어도 쏜다예요. 보수를 참칭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달라요. 눈물도 글썽했었습니다 그때. 진짜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이전 대표님 얘기하시니까 저도요. 그런 이상한 여론조사 받았어요. 전화 받았어요. 몇 분이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다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두 번 받았어요도 있어요. 그 모 후보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만은 투표 동료를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잠깐 막간에 아주 가벼운 저희 청취자 질문들을 소화해 보겠습니다. 신청순이님, 이준석은 정치만 하고 장가는 안 갑니까? OX. 제 박근혜 퀴즈 아닙니까? 네. 국가와 결혼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박제해 놓는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2016년에 제가 처음 이제 재선거 나간 뒤로부터 1년도 안 빠지고 매년 선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16년 재선거, 17년에 갑자기 뭐 바른정당 해가지고 유승민 대통령 선거, 18년에 무슨 바른미래당 해가지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뭐 20년에 제가 또 총선 나가고 21년에 오세훈 선거, 22년 대통령 선거. 이게 거의 저도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를 살피지 못합니다 지금. 그래요. 자, 최강두사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게 한마디 부탁. 예찬이 밥은 먹고 다니니? 요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현장에서 보면 진짜 제가 왜 저러나 싶어요. 제가 그 손가락질이 바로 우리 이 대표 가르친 거예요? 자기는 그랬다는데 저는 어디인지 몰랐을걸요? 몰랐다. 장예찬 이사장. 거기는 전략이 분명한 거죠. 어쨌든 본인은 경쟁하는 청년 최고위원들 급이 아니고 그렇죠. 당대표를 지낸 배신자 이준석을 저격하는 급이다. 이렇게 자기 위상을 달리 설정한 거죠. 나중에 그런 이상한 영상만 남아가지고 이제 윤핵관이 몰락할 때 같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미 뭐 그거는. 요 내용으로 하나 여쭤보고 이제 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치자 6150님은요. 2개예요. 1. 당대표가 개혁적 성향으로 바뀌면 윤 대통령이 개혁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거는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관심사 아니다? 네. 관심사가 아닌 게 뭐냐면 어떻게 제가 그냥 반농담처럼 얘기하면 60 넘은 사람이 생각 바꾸는 거 저도 많이 못 봤어요. 못 봤다.
유시민 작가처럼 그렇게 뭐 무슨 비하할 생각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라든지 사회적 관점이 형성되신 분들이 갑자기 바뀌는 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2012년에 네. 제가 이제 비대위원 들어왔을 때 전 놀라울 정도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물결이었던 박근혜 대통령한테 상당히 자리를 잘 내줬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의 그 다음 5년이 편했던 이유 중에 하나니까. 어떤 유연성.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네. 훨씬 성격은 유해 보이시지만은 이재명 대표에게 아니면 또 다른 경쟁자들에게 어떤 공간도 내어주지 않으시고 그 견고한 지지를 독차지하시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끝까지 40%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기분은 냈지만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지금 굉장히 좀 위축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게 있다 봅니다. 정당 내 다른 의견을 용납할 수 있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1번 질문을 제가 해석을 하면 네. 개혁적인 당대표가 된다 이번에 가정을 하면 또 그러면 대통령실과 당이 갈등하거나 충돌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보통 당청 관계에서 있었던 대부분의 갈등 김무성 대표 시절 포함해가지고 기존에. 그거는 청와대에서 걸었어요. 먼저 시비를. 그거는 당에서 시비 걸 게 없어요. 무슨 청와대에서 꼭 이 사항을 내려보냅니다. 연금 개혁을 하자. 네. 근데 뭐 아니라고 온 걸 보면은 뭐 이런 거잖아요. 더 내고 덜 받는 건데 거의 뭐 공무원 연금 개혁 예전에 했던 거 보면은 그렇죠. 공무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걸 갖고 와요. 반발했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이걸 원한 대로 하지 않으면은 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뭐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세게. 이번에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은 뭐 대통령실과 호흡이 아마 천만에요. 김기현 후보가 그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요. 당에 기강 잡으려고 이상한 거에서 내려보낼 겁니다. 예. 절대 민주당이 받아줄 수 없는 것들을 하라 그러고 만약 거기서 교섭에서 조금 물러서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못하고 지나갔지만은 지난 연말에 예산할 때 보면요. 그 경찰국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그 대통령실에서 눈총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보면 원안 통과를 하는데 무슨 수로 원안 통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용산에서는 기강 잡기에 들어갈 것이다. 쉽지 않다. 제가 이준석 대표랑 같이 물어보고 싶은 게 어차피 이제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총선 공천 문제가 제일 큰 화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 1차 TV토론 때 보면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대통령실에서 10명 내려보내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랬더니 김기현 후보가 대통령 그럴 뿐 아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뿐 아니지. 10명 빼고 나머지를 100명? 내려보내지. 100명 내려보낸다고? 10명을 빼고 나머지를 내려보낸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는 계속 상향식 공천 본인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김기현 후보를 밀어주는 이유가 바지 사장 내세워가지고 우리 공천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김기현 후보는 왜 저런 얘기를 할까요? 김기현 후보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기현 후보가 지금 정치적 상황을 몰라서 저렇게 하신다기보다는 본인이 대표될 방법이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로 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본인도 그런데 대표되고 나면은 총선을 진 여당 대표는 거의 뭐 이거는 정치적 미래가 없거든요. 다음날 그만두면 되고. 그러니까 정치적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이기는 여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도 이제 한 번은 붙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수를 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봤을 땐 그 각이 안 나오죠 지금. 그래서 그런 애매한 소리를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붙을 거다? 붙겠죠. 그러니까 진짜 당권을 잡고 나면. 자 냉정하게 예를 들어 자기가 그러면 그 총리 군번이 될 것이냐. 윤핵관 공천을 해가지고 대표가 선거를 이겨야지만 총리 군번이 오는 것이지 윤핵관 공천을 해가지고 본인이 만약에 총선 지면은 그 총리 군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아예 예전에 이항구 의원이 지금 겪고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될 텐데.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인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태일 거예요 지금. 본인은 그런 생각이겠죠. 나는 좀 다르다. 나는 누구랑 대통령과 아니 다른 당대표 후보들과 나는 대통령과 말이 통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이만저만해서 선거 이기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도 설득하지 않겠냐. 설득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실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해왔던 행보를 보면 앞으로 행보도 예측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 거의 뭐 빈껍데기 비스무리하게 될 거고 아니 뭐 당대표 몫의 공천이야 몇 개 있겠죠. 그러나 그 이외에는 거의 뭐 공천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목표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전 제일 궁금한 게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이 누구냐? 사무총장 누구 시킬 거냐? 김기현 후보가 생각하는 사람을 시킬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내려보내는 사람 시킬 거냐. 원내대표의 우선은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또 있을 테니까 네. 아마 원내대표의 윤재욱 의원을 밀려고 할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윤재욱 의원을 밀는데 만약 윤재욱 의원이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무총장을 밀겠죠. 그렇게 아마 의원을. 돌려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윤핵관 공천을 할 때 자기들을 지켜줄 원내대표에게 반사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대표가 김기현 후보가 되면은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살기 위해서 비윤계라고 하는 사람들을 네네. 뽑아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당 지금 초선 의원들한테 그 정도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없는 것 같아. 네, 없는 것 같아. 이게 제가 이제 정치를 할 때 보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옛날에 혁신이 한다 그랬을 때 혁신이가 뭐 공천을 좌지우지하자 뭐 그랬는데 자 그러면 혁신이 어차피 임기가 있는 조직이고 제 임기도 총선 전에 끝나잖아요. 그럼 그렇죠? 혁신이가 할 수 있는 거 정도는 뭐냐면은 상향식 공천의 원칙 정도만 정의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가장 웃긴 게 뭐냐면 초선 의원들이 상향식 공천을 제일 반대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들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윤핵관 공천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상향식 공천을 하는 게 그나마 그들한테 유리한데 그렇죠? 본인들에게 뭐가 유리한지도 모르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공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그냥 툭 깨놓고 여쭤볼게요. 차기 총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이상민 이제 지금 직무정지 중이지만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검사 공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제가 짚어드릴 텐데. 자, 그럼 수도권에서 검사 공천의 경쟁력이 있느냐? 네네네. 서울에서 서울만 놓고 할게요. 50개 정도 지역, 49개 지역구가 있는데 네. 서울의 지역구를 랭킹을 매겨보면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근거로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당세가 높은 지역 랭킹 매기면요. 강남이 이제 거기서 이제 8개 나오고요. 네. 네. 그 중에 송파병은 약간 떨어지니까 보통 7개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용산, 거기 8등. 그 다음이 이제 양천 갑으로 보거든요. 9등 정도, 9등, 10등 정도 하나 보거든요. 그럼 지난번에 21대 총선 때 양천 갑에 누구를 공천했냐를 보면요. 그 송한섭 후보라고 네네. 굉장히 스펙이 좋고 훌륭한 분이에요. 의사 출신의 검사 뭐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 전업 정치인 황희 장관이랑 붙어가 졌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보수정당 우세 지역구라는 양천갑이라 하더라도 검사를 갑자기 꽂았을 때 안 된다예요. 안 된다. 그러면은 자 봤을 때 윤핵관들도 아니면 그 출마하려는 검사분들도 네네. 그런 상황을 알게 되면은 수도권에 선뜻 강남이 아니면 안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제 난장판이 나냐면 영남이거든요. 자 그럼 영남은 또 쉽냐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전에 우리 당이 차라리 검사당이고 변호사당이고 뭐 교수당이고 이랬을 때는 이분들이 정치를 내려놓고도 공천 한번 못 받아도 생업에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겠다는 여유를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의 영남 공천은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소위 영남 초선이라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이력을 갖고 있냐면은 구의원 아니면은 시의원, 도의원 아니면은 구청장 정도 하다가 이번에 국회의원 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자체의원 21대 공천할 때 그 김영호 의장께서 전부 다 물갈이 한 다음에 그다음에 누굴 넣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2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좀 떨어지신 분들 다시 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은 지금 지역구 중에 보면은 맞아요. 시의원이나 구청장 출신이 7명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갔을 때 그럼 만약에 검사들이 이분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분들 공천 잘리잖아요. 이분들은요 시의원 하다가 구청장 하다가 국회의원 된 다음에 다 함께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맹렬하게 달려들고 일부는 무소속 나오고 난장판 납니다 이제. 네. 이분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 성적표 받아들여야지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영남 비집고 들어가는 게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공천 파동 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문제가 여기 아니네요. 이제 그때 보면은 그때 그 친이가 친박 학살할 때 그때 박근혜라는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친박 연대 대구에서는 그리고 부산에서는 친박 무소속 연대라는 게 뜨면서 한 30석 가져갑니다 거의. 무소속으로. 그 정도로 이제 판결표가 났던 건데 지금은 약간 그때랑 다른 건 뭐냐면은 박근혜에 해당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 정도이지 없다. 분위기는 거의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 야, 이게 쉽지가 않네. 얘기 들을수록 복잡하네요. 이야기가. 원래 국민의힘 계열의 이 정당들은 총선 때 되면 늘 공천 파동이 났어요. 그 파동의 볼륨이 어느 정도 크냐 작냐에 따름이지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드린 질문에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만약 김기현 후보가 이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찌 보면 좀 이게 친대통령실 성향의 검찰 출신을 공천하려고 노력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그러니까 원래 선거라는 거는 현실은 어려운데 선거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빚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빚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예. 예를 들어 저는 그때 선거 치르면서 저도 옛날에 보면은 지지율이 한 60% 이렇게까지 여론조사 치고 올라갔을 때 모르던 사람도 연락이 와요. 제가 가서 뭐 이렇게 명함만 하면 받을 수 있겠냐고. 근데 제가 그때 일부러 사무실도 없고 다 전화 안 받고 그냥 지방만 배낭 메고 돌았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당을 한번 확 갈아엎으려고 그러면은 선거 때 크게 도움되지도 않는데 빚질 일을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김기현 후보는 누가 봐도 이번에 대표가 만약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실의 눈치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영향력을 벗어나는 게 요원하죠. 알겠습니다. 자, 공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요거 여쭤볼게요. 지금은 이제 당대표, 당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선거예요. 네. 당내 선거, 당원 100%. 지금 이제 100만 MR이 배너 따그닥. 네. 근데 이제 1년여 후면은 총선이잖아요. 네. 자, 청취자 4750님, 네. 이준석 전 대표 내년 총선 출마하나요? 무소속이라도? 그러니까 한다요 플러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여기에 이제 너무 시나리오가 많아가지고 이걸 요즘 저한테 많이 물어봐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노원병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노원병에 공천을 안 주겠다고 만약에 윤핵관 쪽에서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은 네. 그땐 제 맘이죠. 제가 하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있다. 그럼 그때 그러면 그럼 노원병에 무소속으로 3파전 나가나요? 그건 제 마음이죠. 그거는. 네. 제가 그러면 그 선거의 컨셉을 뭐로 잡을지는 그때가 생각하는 거고. 네. 자, 청취자 최진규님은 장제원 지역구에 나갈지도 모르겠네. 조금 몇 년 더 이후를 네. 혹시 차기 대선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얘기하면요. 네. 외치를 모르면은 굉장히 대통령이 됐을 때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다. 외치.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제가 영어를 남들보다 좀 잘한다 해서 외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이제 뭐 평생 공무원 하셨지만은 검사가 외치를 언제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빨리 학습하고 있지만은 그런 한계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당대표 될 때까지 국내 정치야 뭐지 사람들과 교류하고 정치행 전략 전술이 어디 습득할 기회가 있지만은 저도 대표 되고 나가가지고 해외 순방 나가보면은 내가 외치는 진짜 공부해야 될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저는 그게 준비되기 전까지는 절대 대선 도전 안 합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다음 총선에 무조건 원내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정치한 지 10년이 넘었어. 근데 다음 총선에도 못 들어오면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져요, 상황이. 무조건 들어와야 돼. 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가 이제 또 저 의정 활동을 해보신 박 의원님의 지금 권고입니다. 권고. 자, 이제 박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네? 박 의원님. 그 얘기 내 마음이지. 똑같은 입장이시네. 똑같은 입장. 노원병으로 출마하시는 거 아니죠? 노원병 안 갑니다. 이준석을 못 이겨요, 노원병 가서. 노원병이 원래 그 노회찬 의원님이 계시던 곳이라서 그렇죠. 정의당의 아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하신 이은주 의원님이 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원석이라는 사람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다. 기뻐하잖아. 정의당 후보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기뻐하잖아요. 기뻐하고 있다. 야.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게 제일 이제 빠른 이슈니까 이제 16일 남았더라고요. 16일. 오늘 두 번째 TV 토론 예정돼 있고요. 지난번 첫 토론 관련해서 장성철 소장님 이제 저희 시사본부에서 천하람 후보에게 예상보다 박한 점수를 주셨어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 오늘 어떨까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질문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 약간 좀 천하람 후보가 이런 TV 토론 처음 해봐서 그런지 긴장한 모습도 보였고 아니면 그게 또 전략일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능력을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어떠한 전략이 있는지 우리 이 대표님 전략 세웠어요? 본인이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이런 선거 나가면 가스라이팅 많이 당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너는 이준석이랑 다르게 뭐 이렇게 뭐 유하게 상대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듣다가 망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이야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너는 뭐 나머지는 다 예쁘니까 여기만 고치면 돼 이런 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근데 그게 프랑켄슈타인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하나씩 고치다 보면은 내 원래 얼굴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컨셉 문제예요. 천하람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고 선명한 자세와 선명한 화법을 쓰느냐 아니면 모호하게 적을 안 만들기 위한 화법을 쓰느냐. 네네. 그러면 안 돼.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토론회 나가서 저는 토론회 나갈 때 제 목적이 명확하게 하고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우리 지지층을 열광시키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화법을 구사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내가 토론이 그래도 초반이니까 사실 첫 토론에서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내 주적이 어딘지 명확하게 해야겠다. 주 타격 방향이 어딘지 명확히 해야겠다. 도발하겠다. 제 선거를 놓고 보자면요. 저는 그 당시에 뭐 주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주 타격 방향은 나경원 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같이 가는 대상은 주호영 의원이었고 보듬는 대상은 그 당시에 조경태 의원하고 홍문표 의원 지지층이었어요. 네. 이걸 명확하게 해놓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다들 뭐 만담가 같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쟤는 누구랑 이렇게 뭐 척을 지고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부터 토론 보는 재미가 없어요. 오늘 주적 누굽니까? 저는 아마 오늘은 저희가 이제 2시부터 저희가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2시부터 네. 끝나시면 고시구나. 지금 장 소장님. 네. 장 소장님이 지금 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전략 뭡니까? 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몰고 가시는데 천하람 후보는 출마하기 전에 장 소장님하고 상의했다 그러던데. 상의는 아니고 그냥 의견을 구한 거죠. 의견을 구한 게 상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의 뭐 지지를 받는 사람들의 또 대리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충분히 능력 있지 않느냐. 나가라 그랬죠? 네, 나가라 그랬죠. 일말의 책임이 있네. 책임이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오늘 그 TV 토론, 두 번째 TV 토론의 전략 포인트가 장 소장님의 첫 번째 평가가 있으니까 더 날서고 더 세지고 더 선명해질 거란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10년째 못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안모 씨라고. 안모. 그러니까 1차 토론 때 천하람 후보가 객관적으로 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부각이 안 된 건 다른 후보들이 왕따시켜서 부각이 안 된 면이 하나 있고 그날 의외의 면모를 보인 사람이 따로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황교안 총리님 역시 황교안 전 대표가 사퇴하세요. 너무 의외의 면모를 보이는 바람에 이게 신스틸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 2차 토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좀 지켜봐야죠. 네. 자, 요거는 어떨까요? 지금 청취자 순무농장님은 벌써부터 천하람 후보 쪽에 줄 서는 친윤 쪽 인사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진짜요? 사실입니까? 아까 같이 말했잖아요. 제가 지지율 그때 막 60% 찍으니까 그때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뭐 이런 거였어요. 막 모 후보 측에서 오늘 행사 잡아놔가지고 백인 지지선을 하는데 사실 저는 끌려가는 겁니다. 뭐 이런 게 변명성 전화가 많이 와요. 천하람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명성 전화는 끌려갑니다. 나중에 저 죽이지 마세요 이런 거거든요. 당신이 장권을 잡아도 미리 연락드립니다. 그러니까 위협감보다는 지금은 보험 드는 전화들이 오죠. 단도직입적으로 결선 갑니까? 그래서 천하람이 가죠. 결선 간다. 결선 간다. 자 그럼 박 의원님 아니 저도 결선 가는 걸로 예측했어요. 결선 간다? 천하람이. 김기현 후보와 천하람 후보? 네,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일각에서 그런 또 그 의견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 지지율이 오르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빠지는 건 안철수 후보 쪽에서 천하람 후보 쪽으로 이동만이 아니고 대세론을 쫓아가는 흐름도 생길 거다. 네네. 김기현으로. 그럼 1차 과반이 끝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양쪽으로 갈라지면.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총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총리님께서 큰 역할을 하실 겁니다. 우리 또 황교안 대표가 또 단일화 안 해요? 단일화 시도 있잖아요. 네.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좀 세게 밀어붙이려고 그러던데. 뒤집어보면 이거죠. 어차피 결선 투표가 있는 상황에서는 단일화하고 싶은 거는 그들 사정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단일화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결선 투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본인들이 결선 투표 가면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단일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김기현 캠프에 밀어붙이는 거면은 그 자신들의 불안감에 맞는 합당한 값을 황교안 대표에게 지불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뭘 주겠어요? 부정선거 뭐 압수수색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뭘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도 접기에는 본인에게 후원 건네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진짜 뭐 부정선거 이럴 때부터 계속 도와주신 분들도 있는데 성적표는 받아볼 거다. 성적표 안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 오늘은 이제 천하용인 4인의 전략가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굉장히 많은 지금 전당대회에 나와 있는 정치인들 이름을 다루고 있으니까 저희 시사본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 열어두고요. 자, 오늘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TV 토론에. 오늘 TV 토론에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급변침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다가 어젠 갑자기 급발진하고 뭐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안철수 후보가 주타격 방향을 어디로 삼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 어느 팀인가는 돈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팀에서 궤전화? 돌렸어요. 궤전화를. 궤전화에 그럼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 팀이 있다면은 그 팀의 행보를 주목해 볼 만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A 후보를 때리다가 오늘은 갑자기 B 후보를 때린다. 네네네. 그럼 B 후보가 부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 조사에서. 예.
자, 재밌네요. 자, 그 천하람이 오늘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로부터. 그렇죠. 지켜봐야 되죠. 그동안에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무시해 왔거든. 무시 전략이었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안철수 표를 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총구를 그쪽으로 돌린다면은 지금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흐름이 바뀐 의미겠죠. 것이다. 네.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김기현 후보 측 얘기예요. 이쪽에 있는 뭐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저한테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60% 가까이 나올 것 같다. 1차 경선에서. 그건 안 되는데. 그런 식의 얘기를. 우리 했던 내기가 있기 때문에. 내기 장성철 손목은 내 건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여론조사를 계속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잘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최근에 보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여론조사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개별 여론조사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를 경향성을 보자면은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컨벤션 효과라고 많이 이제 이름 붙였지만은 사실은 과표집 효과가 커요. 예를 들어서 오늘자 조사 중에 리얼미터 조사만 본다 하더라도 네네. 내가 보수요라고 응답한 사람의 숫자가 거의 진보요라고 응답한 사람 숫자 1.6배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맞네. 이제 보면 과표집 구간이 들어온다는 거는 적극적 응답. 네, 그러니까 아마 김기현 캠프에 보고 있는 그 수치도 과표집 구간을 굉장히 지금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천하람 후보도 약간의 그 전략상의 고려사항이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너무 급격히 빠지면 그게 이제 대세 추정용으로 가는 표가 생기면 그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안철수 후보를 고무하면서 가야 된다. 너무 찍어 누르고 제가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초딩 취급하고 이러면 안 된다. 톰과 제리의 관계인데 톰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제가 맨날 그러고 다니잖아요. 톰과 제리의 관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계속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은 이준석 전 대표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네. 아까 무소속 출마 열어놓은 거죠. 아까 들으시기에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 TK 출마를 권유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한테? 저한테 권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 그거요? 장 소장님이 그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TK 출마를 할 상황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선택지 중에 하나 될 수 있겠지만은 그건 나중에 가서 생각해 봐야죠. 그럼 현재는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또 하버드 출신입니다. 강남에 출마하면 돌풍 불지 않겠나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오세훈 시장이 우리 당 후보 중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항상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은 어찌 보면 금수저처럼 보이고 굉장히 잘생기고 그다음에 또 강남 을에 출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강남 스타일일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걸 보면은 강북구 삼양동 출신이라는 게 티가 나는 행보들이 있어요. 그 저도 강북 출신이지만은 강북 사람은 알게 모르게 그걸 인지해요. 저는 이 라디오를 매일 하니까 출신 동네를 딱딱 맞추시는 기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동 출신이죠? 맞아요. 강북이라는 그 동네 정서라고 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지 얘기 안 하겠지만 강남 출신 모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보면 옷 입고 다니는 테나 이런 게 보면은 길거리에서 만나도 쫙 빼입어요. 압구정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혼자 무슨 엘모 양복 입고 다니고 딱 펼치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옷 진짜 잘 입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만나보면은 이건 무슨 깔깔이 입고 나오셨나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표의 확장성이라는 게 강북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와서 그냥 대선 비유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때 맥주 처음 마시고 이랬을 때 왜 건대 입구에서 만나가지고 사방이 트인 곳에서 먹자고 했을까? 그다음에 홍대 입구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그때 우리 당의 후보로 될 것 같은데 이분에게 강남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들어있다는 생각했었어요. 뭐 본인이 출신 연인과 상관없어요. 연희동 출신이지만은 어쨌든 서초동에서 오랜 생활하면서 강남 이미지인 거예요. 왠지 밥을 먹어도 방에서만 먹었을 것 같고 음식점 가가지고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완전 오픈되어 있는 유리창이 있는 곳에서 먹었던 이유가 그런 컨셉이거든요. 네네. 선거 기획하는 사람은 그런 거에 머리 써야 되거든요. 디테일이 있으시네. 근데 강남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후보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강남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어긋난 거지. 예, 장성님 말씀하세요.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건대까지 오라 그러고. 네네. 그래서 화가 났어요? 화난 거지. 아니 그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 땅 투기 문제를 세게 제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는 그거 제가 좀 뭐 생각해봤는데 이거 별로 뭐 큰 유효타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 시절에 어떤 경험해봤던 그 조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번 선거 전에 그렇게 적절한 공격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건지. 그러니까 하려면 포인트 잡아야 되는 게 지금 와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의미가 없고요. 키워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했던 말실수 중에 95%를 잡았어요. 네. 95%가 뭐냐면은
땅값을 95% 할인해서 팔 테니까 그럼 가져가시오 이랬잖아요. 취소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공시지가에서 95%면은 할인해주면 5%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5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 땅. 그걸 얘기하는 건 바로 사면 되고요. 만약에 1,800배 부풀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95%잖아요. 그럼 1,800 나누기 20하면 얼마니까? 네. 90배잖아요. 그래도 90배 남겨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장난 같지만은 김기현 후보가 그럼 그 땅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고 있냐가 거기 드러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걸 가지고 논리적 접근해서 물어보면은 기사화라도 될 텐데 지금 보면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지고는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 한 것처럼 처음에 그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으니까 놀라운 거죠. 사퇴하십시오. 이랬으니까 놀라운 거지. 내용 자체로는 그냥 이거 밀고 밀리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누가 후보가 만약 물어본다면은 네. 그런 걸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95%를 판다 그랬는데 얼마를 기준으로 95% 할인해 주실 거냐. 그러면은 굉장히 모순이 됩니다. 어떤 답을 하더라도.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나 좀 하면은 임팩트가 있을 텐데 지금 황교안 후보가 접근하는 거는 뭐 사진을 공개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유튜브 동접자 12,000명은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뭐 하세요 지금 1시 52분에. 자, 지금 8625님이 답을 하고 계시네요. 시사본부 오늘 대박입니다. 저 운행 가야 되는데 2시까지 미뤘어요. 끝까지 청취하고 일하겠습니다. 일을 미루시고. 저 이준석 대표한테 그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어차피 사람들이 내 편을 많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정치 앞으로 계속 오래 해야 되잖아요. 개파는 만들지 말고 세력을 만드세요. 그렇죠. 개파와 세력의 차이점은 국민들이 뒷받침해 주냐 안 해주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국민 입장에서 국민 눈치 보시고 국민에게 주파수 향해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그렇죠. 얘기고 당연히 그래야죠. 저도 거기다 플러스해서 하나 더 그 얘기를 하자면 아까 이제 이준석이 무소속 출마하느냐 뭐 강남이냐 대구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저는 정치인 이준석의 강점은 어쨌든 자기가 지켜온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네네. 지난 10년 동안 그 스토리를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무리 어렵든 공천을 주든 안 주든 이 노원 지역에서 출마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스토리를 이어가는 거고 승부를 보고 그게 가장 유리한 승부일 겁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난 10년 동안 쌓아왔던 스토리 때문에.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지금 5489님 대구 50대입니다. 아까 대구. 이준석 장성철 두 분의 합리적 보수. 지지합니다. 저는 참칭 보수고요. 네. 우리 이준석 대표가 합리적인 보수.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노원 나가시고 장성철 소장님 저는 정치 안 합니다. 되겠네. 아니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정말? 네, 절대로 안 합니다. 불출마 선언? 예, 저는 영구 불출마? 영구입니다. 영구. 제 메신저 아이디가 요즘 내부 총재라는 당 대표거든요. 가끔 그 회사에서 공지사항을 보내주는데 이렇게 와요. 내부 총재라는 당 대표님 뭐 이렇게 해서 뭐 서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수가 지금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이니 배신자론이니 이런 거 이제 할 때 보면은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고 배신자와 내부 총질을 가르느냐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사실 당 대표였잖아요. 제가 당 대표가 사실 당에 선출된 자리인데. 당 대표가 내부 총질을 한다라는 건 제가 형용 모순이거든요. 맞아요. 네, 당 대표가 원래 원래 선출된 자리이고 그 조직의 당 대표한테 뭐라 하는 사람들이 반란군이거든요. 그렇죠. 당 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는 그 형용 모순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지금 보수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천하 용인 중에 제가 요즘에 눈길이 가는 사람이 2인에 있어요. 이기인 후보. 보시기에 어때요? 정치적으로 앞으로 역량이. 후보.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나갔죠. 이기인 후보.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뭐 머리 좋은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경험이 오래된 사람 뽑는 것도 아니고요. 첫째가 저는 매력도라고 생각합니다. 매력도인데 이기인 후보의 이력을 봐도 사실 지방 캠퍼스 출신인데도 연세대학교 전체 응원단장을 했다는 거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매력이 대단한 후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의원을 벌써 그 나이에 저보다 한 살 많은데 그 나이에 9년 해왔다는 거는 정치를 탄탄하게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과 누가 맞섰느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성남시의원 이재명이 이기인이 성남시장 이재명과 많이 붙어가지고 자료를 축적했고 그걸 바탕으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그 특위 같은 걸 하면서 한 거고 지난번에 그래서 이기인 의원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박수영 의원이 몇 마디 하니까 박수영 의원에게 이기인 의원이 줬던 자료 목록을 제시했는데 막 이래요. 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전선에서 꿋꿋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빛을 보는 게 전 정치가 돼야 된다. 네. 아니 그 상대적으로 당대표 후보자들한테 가려져서 지금 최고위원 관심이 좀 덜하긴 한데 네, 그렇죠. 지금 허우나 김용태 두 사람 다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있다 보고 둘 다? 저쪽에서 이제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와 무슨 뭐 수도권은 뭐 누구누구를 찍고 뭐 충청도와 강원도와 나머지는 여기를 찍어라 뭐 이렇게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유권자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권자에게 너는 어느 지역이니까 이 최고위원 후보를 뽑아라라고 하는 거는 그걸 지금 선거 저런 게 당내 선거에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나중에 총선을 저런 식으로 치를 겁니까? 네. 네? 문자 보내가지고 문자 보고 찍으라고 할 겁니까 국민들한테? 하하, 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한 2시간 특집으로 해주세요. 아니 다음에 2시간 특집하고요. 네. 그 지금 이 전 대표님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니까 네. 점심 방송 나오시라고 점심 방송. 아침에도 하고 점심도 할게요. 네. 네. 지금 최근에 출간한 저서가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예. 이 책 얘기도 정말 하고 싶었는데 네. 시간이 모자르니까 꼭 한번 다시 모실게요. 절찬리 예약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야, 저도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12월 달에 출간할 건데. 아직 멀었잖아요. 제 보수의 민낯이 베스트셀러였잖아요. 네네. 그 2탄으로 윤핵관의 민낯. 윤핵관의 민낯. 윤핵관의 민낯 12월 달에 출간하려고. 알겠습니다. 인생 1%는 저한테 단어를 만든 사람한테 윤핵관이라는 드리겠습니다. 네,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 전에 윤핵관 실각해서 책 안 팔릴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